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쁜 소식 두 가지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 저희가 잠시 예고 드렸었죠. 네이버가 새로 시작하는 오디오 클립. 네. 이게 어제 저녁 늦게 드디어 오픈이 됐더라고요. 오픈 베타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 유저에게도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 앱을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직접 오디오 클립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또 거기서 저희 방송을 또 검색을 해야 돼. 네. 이중 작업을 해야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디오 클립을 들어가셔서 그 상단에 보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IT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방송이 노란색으로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마 눈에 띄실 거예요. 그렇죠. 교양 필수 IT라는 그런 방송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온라인에서는 구독 기능이나 이런 게 구현이 안 돼 있긴 한데 스마트폰 아까 알려드렸던 앱을 다운받게 되면 정기 구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올릴 때마다 팟빵에서처럼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팟빵에서는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네이버랑 경쟁도 해야 되고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이 팟캐스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굉장히 미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혼자서만은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경쟁자가 있고 서로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 자체가 커나가기 때문에 네이버가 들어왔다는 것은 팟빵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행여나 팟빵에서 저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런 짓은 안 하겠죠? 아이, 설마요. 거기는 김기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네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박 PD가 잘생겼다고 했더니만 그거 진짜냐, 이게 팩트가 맞느냐,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드디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박 PD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방송사 있죠. TVN에서 진행하는 쿨가당이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강서구 가양동에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상암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PD분께 여쭤봤더니 본사는 상암인데 스튜디오는 가양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전철을 타고 2시간 동안 갔더니 정말 그 가양동에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이 쿨가당이란 프로는요, 곽승준이라는 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또 학계에서도 유명하시고 청와대에서도 잠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능감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MC가 되신 것 같은데 김숙 씨 아시죠?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우먼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현영 씨. 네, 현영 씨도 아주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업계 동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EJ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이동영 작가. 아하. 예. 이 네 분이 쿨가당이에요. 당원들이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두 패널은 이제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올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가지만 김숙 씨나 헌영 씨는 뭔 얘기를 하던가요? 이분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게 달라졌구나 이러면서 감탄을 해주시면서 맞장구도 쳐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저와 나머지 패널 두 분은 부동산, 금융, 자동차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경불진에서 아마 연초에 몇 번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면 지원금이 140만 원 정도 맥시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차값이 얼마? 최소 3천만 원이다.
이상한 정책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 방송에 박 PD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아재 개그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쿨가당에서는 아재 개그로 쿨가당 넘어뜨리진 않으셨나요? 아,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하려고 했더니 김숙 씨가 오리지널 개그를 하셔가지고 제 기회에 눌려가지고 제 아재 개그는 못했고요. 대신에 제가 현영 씨를 빵 터지게 해줬죠. 어떻게 해요? 말이 너무 느리다고 답답하다면서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분은. 아, 말이 느린 그런 면에서 빵 터지신 거예요?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빵 터지시더라고요. 오호. 아무튼 그런 재미난 장면 언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월 1일 오후 7시 2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고맙고요. 목소리에 비해서 얼굴은 실망이다. 뭐 이런 악플만 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얼굴이 실망이다가 악플이 되나요? 아무튼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박 PD가 화장까지 해가지고 얼굴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뭐 시청률이 잘 나오면은 고정으로 시켜준대요. 그렇죠. 박 PD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사람 없이 운전하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 아시죠? 아마존의 무인 계산대와 사랑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프트뱅크의 감성 로봇도 알고 계시잖아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이야기들인데 이미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기술의 발달이거든요. AI, 빅데이터, VR 이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들 기술이 테크 빅뱅을 만들면서 우리 미래가 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미래를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케빈 켈리가 미래 기술의 12가지 흐름을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책이 미국, 일본 아마존이랑 뉴욕타임스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면서요? 케빈 켈리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언컨대 가장 멋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네비터블 미래의 정체 청림출판.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작년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목민족에서 이제 정착민족으로 다시 전환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27년 연속 인구 순유출 기록을 세웠고요. 인구는 1000만 명 밑으로 내려갔죠? 아니, 서울 인구가 유출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27년 연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순유출이 27년간 이어진 거죠.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울산 전입인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하.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요. 작년 인구 이동자 수는 총 737만 8천명. 1979년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인구 이동률은요. 14.4%인데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고요. 1973년 14.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유가 뭘까?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2030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났다. 거기다 세종,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동하는 니즈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대의 경우 졸업과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이죠. 취업, 혼인 덩달아 줄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무려 140만 명이 순유출이래요.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오는 분 빼고 나가는 분이 140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도합 993만 명만 남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을 천만 도시라고 부르기가 힘들겠네요? 갈수록 이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의 배경 설명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서울로 올라올 생각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안간 힘을 내서 버티던 분들도 더 이상 못하겠어 빠져나오는 것도 같은 이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까요? 오늘 한국은행이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죠.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2.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요, 2015년 2.6%에 비해 0.1%포인트가 올랐지만 2014년 3.3%를 찍은 이후 2년 연속 2%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뭐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474 뭐야? 4%.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국은행은요, 지난해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저조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메가톤급 악재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갤로트 세븐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사태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잘 막아서 2.7%라는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지랄 엽차기 같은 소리입니까? 갤로트 세븐 단종은 어제 삼성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간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이게 가만히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국민 경제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핑계를 대고 있어.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 추경, 역대 최대 슈퍼 추경을 쏟아 부었잖아요.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수치가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저희가 민주정부와 보수정부 간의 경제 성적표 이거를 비교해 드릴 텐데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문제는 경제 성장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왜냐면요, 일단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합니다. 한은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올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93.3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5점을 기록한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가계는 소득 증가율이 미약한 가운데 1,3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빚 부담을 지고 있죠. 앞으로 가게들이 이렇게 지갑을 닫기 시작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 자체는 더욱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서민들, 중산층 이분들이 지갑이 좀 두둑해야 경제 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놈의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업들만 돈 벌면 서민들은 알아서 그 떡고물 받을 수 있다. 아직도 그런 낙수 효과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신화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추경, 포크레인질 백날 해봐라 성장이 되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26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대요. 박 PD는 맥도날드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 커피를 마시러 종종 가는데요. 햄버거 단품 6개, 런치 세트 8개, 아침 메뉴 4개, 디저트 2개, 사이드 메뉴 4개, 총 24개 제품이 대상인데요. 이는 전체 메뉴의 약 20%입니다. 제품별로 적게는 100원, 많게는 400원가량 오르고 전체 인상폭은 평균 1.4%라고 맥도날드는 설명을 했는데 따지고 봤더니 이 평균 수치가 가격이 오르지 않은 80% 메뉴를 포함을 해버린 거야. 아하.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러니까요. 오른 것끼리 통계를 내야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전체 제품에 오르지 않은 80%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이거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통계 조작이네요. 그래서 오른 것들만 놓고 봤더니 역시나 햄버거 중에 슈슈버거가 있대요. 4,000원에서 4,400원. 많이 올랐는데요? 10%가 올랐죠? 아이스크림도 500원에서 600원. 20%가 올랐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 이러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했다. 다른 물가 상승과 대비해 최소한의 인상폭을 유지해서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맥도날드가 올리니까 롯데리아, 버거킹, 다른 회사도 같이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햄버거 가게도 곧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렇겠군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종종 맥도날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의외로 한국보단 쌉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비싼데 외국은 싸. 그리고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맥도날드가 그래서 광고로 알려주잖아요. 행복한 나라.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다들 장시간 운전 때문에 혹시 멀미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잘못했다가는 이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멀미약을 먹으면 멀미가 안 나서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멀미약은요. 멀미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졸음과 방향 감각까지 상실시켜버린대요. 이 얘기는요.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25일 식품의약안전처는요. 멀미약, 파스, 감기약, 소화제 이런 명절에 수요가 많은 의약품들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멀미약 같은 경우에는 귀경, 귀성길, 장거리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멀미약은요. 운전자에게 졸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운전해보시면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멀미는 운전자에게는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동승자나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멀미를 일으키고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멀미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스폰지인가요? 그런 과학 실험하는 프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운전자는 멀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왜 이런 자료를 냈을까? 제가 볼 때는 멀미약을 먹고 자료를 쓴 거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설 명절 앞두고 뭐라도 자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만 내놓네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예전에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백악관 입성을 노린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저커버그가 이러한 추측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허. 버즈피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매체가 있죠. 여기에서 저커버그에게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물었더니 NO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페이스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이 저커버그의 아내가 중국계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첸인데 아내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자선단체를 만든 겁니다. 이 자선단체 이름이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죠. 여기에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출마를 완전히 배제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대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의지를 드러내버리면 트럼프가 갑자기 탄핵됐었을 때 이게 대비가 하기 힘들 테니까 그냥 쟁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커버그가 작년 연말에 아직 가보지 못한 미국의 30개 주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게 나의 올해 계획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계 진출설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이미 미국 투어를 시작했더라고요. 오호. 특히 텍사스에 방문을 했을 때는 정치 캠페인을 연상케 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게다가 무신론자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저커버그가.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최근 주식 구조를 개편해서 자신이 공직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차기, 차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차차기에는 저커버그가 대선에 나간다에 저는 500원을 걸겠습니다. 아우 겨우 500원밖에 안 걸어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해지네요. 지난번 박 PD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저커버그가 미국 대통령에 먼저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해진이나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먼저 나올 것인지 누가 먼저 나올까요? 이해진, 김범수가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사소한 것도 거절당할까봐 말을 못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게 제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두려움이 많아 겁쟁이였던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미리 보기를 읽고 독자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책의 저자도 사소한 부탁을 잘 못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 봅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거절을 당하는 건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공짜로 달라고 하거나 특이한 도전들로 거절을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갑니다. 100일간 진행된 거절당하기 연습.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6년 아마존 경제경영 자기개발 분야 1위 테드 150만 뷰 화제 강연. 거절을 받아들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 거절당하기 연습. 도서출판 한빛비즈.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뭐 빠른 길도 찾아야 되고 막히지 않는 시간도 알아봐야 되고 게다가 이제 부모님 선물 또 애들 세뱃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멀미약 이런 비상약도 챙겨야 되고 내려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간식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골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할 텐데 더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요. 설 연휴에 이제 많은 친척들 가족들이랑 모이게 되면 꼭 이 얘기 하시는 분이 있잖아. 정치 얘기. 정치 얘기가 올 설 연휴 기간에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전초전을 하죠. 결혼 안 하냐? 취직했냐? 그렇죠. 뭐 그런 친척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설 연휴 기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이 시국 사건뿐만 아니라 곧 치러질 대선 얘기까지 엄청난 정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진보 성향인 분들이 많으실 테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고향 친척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낫지 않느냐. 노무현이 경제를 망쳐놨잖아. 이런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고 게다가 근거도 전혀 없는 이런 공격 말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 자료나 수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동안 보수 언론들이 거의 주입식 교육을 했잖아요. 이 주입식 교육에 넘어가가지고 철친한 레파토리처럼 무작정 틀어대는 뭐 이런 공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거를 반격해야 되는데 반격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워낙 빈약했대요. 그래서 진보 성향인 분들 중에서도요. 아니 그래도 경제만큼은 진보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애청자분들도요. 저희한테 댓글로 이런 부탁을 해오셨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진보가 보수보다 낫다는 증거를 좀 정리해 줄 순 없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해는 돼요. 얼핏 생각하면 보수, 진보 따졌을 때 돈에 집착하는 거는 보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오해를 여러 번 깨드렸잖아요. 누누이 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진보가 우수하다 얘기를 드려왔는데 오늘은 아예 이를 한 번에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고향에서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낫지 않느냐 노무현이 경제를 맞춰놨다 이런 어이없는 공격을 당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게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사설학원에서 총정리를 해주는 느낌? 그렇죠. 쪽집게 과외죠. 근데 이 PD 박 PD가 이 총정리가 과연 가능할까? 두 사람이 상당히 요즘 바쁜 것 같은데 박 PD 같은 경우에는 TV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공개를 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책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과 김영삼, 이명박 정부 10년의 성과를 각종 통계 지표로 분석한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은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발간한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기록한 각종 통계 수치를요.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사용한 경제, 민생, 양극화, 산업, 정부와 국가 경쟁력, 복지, 사회, 인권과 언론, 안보와 평화 이런 9개 분야의 총 100개의 통계표가 모두 정부의 공식 통계인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이런 주관 부처와 민간 연구소 공식 발표 통계를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여기 나온 얘기 다 공식력 있는 통계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책의 내용에 저희가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을 플러스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적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그래도 정치 잘한다, 경제 정책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요, 보수 언론에 잃어버린 10년 이런 레파토리에 넘어가서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친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딴판이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김영삼,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런 보수 정권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2배, 3배 더 나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IMF 사태 기억나시죠? 단군 이래 최대 경제 위기였잖아요. 네. 그 IMF 사태를 불러온 정권이 김영삼 정부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여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 이 김영삼 정부가 불러왔던 IMF 사태로 김대중 대통령은 파탄난 경제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요, 임기 첫 해에 성장률이 5.7%밖에 안 됐었대요. 네. 하지만 금모으기 운동 기억나실 겁니다.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감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장률이 얼마가 됐는 줄 아세요? 10.7%. 와. 세계가 놀랐어요. 엄청난 회복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해서 김대중 정부 전체 경제 성장률 연평균은요 5.2%에 달합니다. 마이너스 5.7%가 있는데도 5.2%예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노무현 정부 때도요, 첫해 카드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첫해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8%.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4%에서 5%의 안정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요,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지 않았던 최초이자 유일한 정부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부양 이런 거 안 하셨잖아. 네. 그런데도 연평균 4.3%라는 건실한 성장을 기록했어요. 보수 세력이 경제 파탄 운운했던 게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단방에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렇네요. 반면에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요,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9%밖에 안 돼. 공약이자 목표치였던 7%의 절반도 이루질 못했어요. 아니, 삽질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당시 생각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으로 수출 대기업과 재벌들을 끊임없이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았죠. 4대 강이라는 아드레날린은 수십 차례 맞았는데도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잖아요. 그게 아드레날린 맞아요? 아드레날린이죠. 부동산으로 경기를 띄우겠다 이랬는데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약 아니에요? 사약? 맞죠. 사약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CIA가 2013년에 공개했던 월드 팩트북이라는 이런 자료를 보면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2012년에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요, 세계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무려 117위예요. 100위권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경제 성장률 세계 순위는 무려 117위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금융 성적이 우간다랑 비슷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경제 대통령이 개망신을 당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경제 대신 삽질로 바꿔주세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땠을까? 더 처참해집니다. 2%대의 경제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줄푸세다.
그래서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 질서를 세우자. 그래서 앞자를 따서 줄푸세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는데 실제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국가 경제만 줄여버렸어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오늘 발표된 자료 아까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2.7%에 불과해요. 근데 이 2.7%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기 드렸잖아요. 엄청난 추경 예산, 슈퍼 추경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 성적밖에 못 거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마치 선수 연봉이 제일 많은데 맨날 꼴찌하는 하나 이글스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아유, 하나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간의 경제 성장률 비교를 해봤더니 진보 정부는요 경제 성장률 평균이 4.75%입니다. 근데 보수 정부는 2.45%예요.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누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심각해집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요 60%나 성장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직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성적을 놓고 보면 30%대 간신히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격차가 2배나 되네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극단적으로는 청와대에 아무도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도 하실 겁니다. 진보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좋았었고 보수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나빴기 때문 아니냐. 세계 경제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OECD 회원국 평균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격차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고요.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IMF 구제 금융 직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마이너스 5.7%. 이때 OECD 평균은요 3.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OECD의 격차가 무려 9.2%까지 크게 벌어지죠. 근데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대중 정부에게는 크게 책임이 없죠. 아무튼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변하느냐. 1999년에는 우리나라는 10.7%인데 OECD 평균은 3.4%예요. 엄청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앞질렀죠. 2008년에도 8.8대 4.1, 2001년에는 4%대 1.4, 2002년에는 7.2대 1.7, 2003년에는 2.8대 2.1 이런 식으로요. 줄곧 OECD 평균을 뛰어넘는 성적을 올렸어요. 많게는 이 격차가 7.3%포인트나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긴 앞서요. 근데 2008년에는 2.2%포인트를 겨우 앞서고 2009년에는 4.2%포인트, 2010년에는 3.1%포인트. 이때까지는 그나마 양호한 성적인데 2011년 들어서는 1.8%포인트, 2012년에는 1%포인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요. 2013년에는 1.7%포인트, 2014년에는 1.4%포인트였는데 2015년에는 0.5%포인트까지 축소돼요. 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지난해 2016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단순 평균으로만 따져봐도요. 민주정부 10년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1.86%포인트를 앞섰어요. 이명박 박근혜도 평균을 따지면 1.98%포인트.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명박 박근혜가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과오 때문인 김대중 정부 첫 해를 빼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민주정부의 OECD 평균과의 격차가요. 2.96%포인트까지 높아져요. 이명박 박근혜 평균보다 1%포인트 가까이 앞서게 되죠. 최고 격차만 비교해도요. 민주정부 때는 7.3%포인트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4.2%포인트.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보다는 이명박 때가 좀 더 낫잖아요. 그쵸. 이거는 달리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자양분을 쌓아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죠.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세계 경제 화랑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요. 오히려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거에 비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보수 쪽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은 어떨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는 기업 프렌들리를 누누이 외쳐왔잖아. 네. 수출은 그래도 보수 정권이 나았을 거야.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찾아봤더니 김대중 정부 시절 연간 수출 증가율이요 5.3%입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에 집중해서 수출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수치라 봐도 되겠죠.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성장이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수출 증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7.7%로 껑충 튑니다. 오. 2004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수출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06년 가니까 이걸 또 돌파를 해서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게다가 2004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0%를 훌쩍 넘어버렸어. 엄청나네요. 반면 이명박 정부에 접어든 다음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긴 했지만 수출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4%가 감소해버렸어요. 따라서 이명박 정부 연간 수출 증가율도요 6.7%에 불과해요. 노무현 정부 때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됐을까? 처참합니다.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렸어요. 연간 수출 증가율이 겨우 2.4%밖에 안 돼. 네. 아니 이런데도 이명박 박근혜가 기업 프렌들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삥 뜯는 프렌드겠지. 그렇죠. 또 서민들이 가장 관심 많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 주가 있죠. 네. 각 정부별 주가 지수 변화 이거 살펴봐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주가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가 좀 끼워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김대중 정부 1998년에 시작했잖아요. 임기가 2월 25일 날 시작하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가 집권 4년차가 되는 2001년 11월 25일까지 코스피 지수 변화를 보니까요. 19.28%가 상승했어요. 노무현 정부 2003년 2월 25일 날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이때도 집권 4년차인 2006년 11월 25일까지 주가가 얼마나 변했느냐 봤더니 130.69%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가 띄워주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 날 시작하죠. 그래서 집권 4년차인 2011년 11월 25일까지 주가 포인트 변화를 봤더니 겨우 5.33% 오르는데 그쳐요. 네. 박근혜 정부 어떻게 됐느냐? 박근혜 정부도요. 2013년 2월 29일부터 집권 4년차인 2016년 11월 25일까지 코스피 지수 변화를 봤더니 2.2%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해버려. 박근혜가 예전에 새누리당 후보일 때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코스피 3천 시대를 열겠다. 이 공언도 물거품이 벌써 돼버렸죠. 코스피가 3천이 아니고 코피가 3,000번 났겠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 두 정부의 코스피 상승률은요. 지금 4년이잖아. 그럼 이거를 연간으로 잘라봤을 때 은행 이자 수준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진짜 개박살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정권 들어서 민주정부 때는 개미들이 그래도 주식만 해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그럼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는 어떨까? IMF라는 단군 이래 처음 벌어지는 경제 붕괴 사태로 국민소득이 이듬해 반토막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1997년 1만 1,500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그 당시 7,600달러까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후 차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2년에는요. IMF 이전 수준인 12,000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5년간 늘어난 1인당 국민소득액은요. 1만 달러에 육박을 해가지고요.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2만 1,000달러를 기록했어요. 5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국민소득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9,000달러로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2,700달러에 그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 증가액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범 초기에는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범 2년 차인 2014년에는
28,071달러까지 올라가지고 곧 3만 달러 돌파하겠네? 뭐 이런 기대감을 풍겼거든요. 근데 곧 실체가 드러나 버렸죠. 증가세가 멈춰버립니다. 2015년에는 27,940달러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고요. 지난해에도 뒷걸음쳤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이것도 심각하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232조 원, 노무현 정부 때는 213조 원이 늘어나던 가계부채가요. 이명박 정부 때는 276조 원이나 늘어났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요. 4년 만에, 5년도 아니고 4년 만에 458조 원이나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00조 원이 넘어버렸잖아. 가계부채 증가율이요. 2013년에 5.7%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6.5%, 2015년에는 10.9%, 지난해 3분기에는 11.2% 점점 가파라지고 있어요. 네. 이건 마치 설국열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가계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거를 살펴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죠. 57.6%밖에 안 됐었는데 2002년 가니까 124%로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가계부채 비율이요. 2009년 가니까 147.7%까지 늘어났고요. 2013년에는 160%를 넘어버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80%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기업 부채발 위기였다면 꼭 20년 지난 지금은 가계부채발 위기를 걱정해야 할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업발 폭탄보다는 가계발 폭탄이 훨씬 위험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요, 민주정부와 독재정부를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책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흔히 독재정부가 비록 독재는 했지만 경제에는 유능하고 민주정부는 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경제에는 무능하다는 말이 시중에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틀린 말도 없습니다. 독재정부는 눈앞의 국민의 인기에만 연연해서 써서는 안 되는 마취제로 환자를 치료한 척하는 것뿐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오히려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정부에게 큰 피해를 남깁니다. 그 반면 민주정부는 환자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보살핍니다. 독재정부는 다른 문제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극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기회주의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지요. 그 반면 민주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경제를 운영합니다. 독재는 잠시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망치고, 민주정부는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오래 경제를 살립니다. 독재정부가 민주정부보다 더 잘하는 게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인간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분야지요. 그것 말고 뭘 놓고 보더라도 민주정부가 더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방송 초반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보수는 돈을 굉장히 밝히기 때문에 진보 측에 비해서는 경제 문제에서는 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밝힌다는 게 결국은 자기들 먹을 돈만 밝힌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 혹시나 주변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낫지 않느냐, 노무현이 경제를 망쳐놨다, 이런 어이없는 공격을 받으신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통계 수치 이거 한번 언급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수치 있느냐, 그 수치 가지고 나와봐라,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겁니다. 아마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죠. 그래도 설에는 친척들 만나서 가급적 안 싸우는 게 최선이겠죠. 아니, 안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아예 못 걸게 통계 수치를 들이미는 게 가장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 PD 얘기대로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대. 왜요? 이분이 무슨 사고를 치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공정사회 첫 시작으로 열정페이 개념을 없애버리겠다. 낱낱이 조사해서 열정페이를 작살낼 정책을 수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온라인에 열정페이 피해 접수 창구 이런 걸 개설하신 거야. 그랬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제보가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700여 건이 넘게 들어왔대.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 제보를 내용을 보니까 분야가 엄청 다양해요. 방송 영화계도 있고요. 문화 공연계도 있고 디자인 미용, 유치원, 공공기관, 인턴 대학원생 등 뭐 다양한 피해 사례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한 제보자의 사례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방송 작가들 돈 정말 쥐꼬리만큼 준다. 날새기 일쓰고 아침에 나가 전철 막차를 타고 오는 날이 많은데 월급은 100만 원 초반이라니. 이런 토로를 한다는 거예요. 또 IT업계 종사자는요. IT기업들은 IT기업 특수성을 법으로 인정받아 밤 10시까지 일해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 연봉이 야근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의 스태프분들. 네. 이분들이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여기는 주 5일제가 아닌가 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쉬지 못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급은 100만 원 남짓. 이런 사연도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교통비랑 점심값 빼면 남는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간호사들도 제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간호사는요. 경력이 필요한 간호사를 헌신이란 이름으로 오버타임으로 평균 5시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하셨대. 이 외에도요. 실업계 고교 및 대학생들이 병원 등에서 실무를 쌓기 위해서 실습 체험을 하는데 이게 무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열정페이의 변종이다. 이런 지적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공모전 많이 응모를 하시잖아요. 네. 공모전도 열정페이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를 착취해가기 때문에 열정페이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헌신을 강요하는 간호사분, 그분은 그 헌신을 병원장 입에 물려주세요. 진짜 신발을? 네.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재명 시장은요.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를 않으세요. 역시 이재명 시장이 진짜 멋진 분이라는 게 더 나아가 오늘 있죠. 25일 날은 워킹맘의 피해 사례도 수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워킹맘 직장 내 차별도 작살내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요. SNS에 접수된 열정페이 피해 사례들을 새벽까지 읽고 또 읽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먹먹했다. 열정을 구실로 청년 노동력 착취 형태를 뿌리 뽑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이 시장의 멋진 행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따라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또. 아니에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따라하면 더 좋겠죠. 다른 대선 주자들은 열정페이 워킹맘뿐만 아니라 노동착취 뭐 이런 다른 사례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피해 사례 접수하시면 되죠. 그렇죠. 따라쟁이, 모방 이거 말고 벤치마킹을 했다.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원래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하잖아요. 창조의 어머니는
오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